일요일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잠시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를지 아니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AI들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 어떤 예측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사실 SNS에만 들어가 봐도 AI로 만들어진 수많은 이미지와 게시물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달부터 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 한도를 꼭 채워야 하는 걸까요? 짠테크 SOS도 온대는 라디오. 오늘은 청약통장 활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늘 시작됐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초박빙 접전을 보이면서 누구도 쉽사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현지 시간 5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이 순차적이 왜 그러냐면은 땅이 워낙에 넓은 나라라서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래서 뉴햄프셔 같은 데는 뭐 자정 투표를 한다고 해서 0시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새벽에도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투표 시간 주별로 다르고요. 이번 선거 좀 돌이켜 보면 해리스가 처음에 우위를 보이는 것 같더니 트럼프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지난달부터 얼마 전까지 트럼프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그러다가 직전에 요 며칠 사이에는 또 해리스가 약진을 보인다고 전해져 오는데 두 후보 면면을 보면은 정말 완전히 이렇게 모아둘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극강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죠. 그 네. 진보 성향의 유색 인종에다가 여성이고요. 또 한 명은 보수색을 띠는 전통적인 그런 백인의 부유한 남성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도 어떤 그 내용을 봐서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선거인단 투표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경합주라는 말이 이 미 대선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그 표 차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정말 그 몇 군데의 경합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두 후보는 마지막 날 행보는 펜실베이니아로 정했는데 마지막 날 일정에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가 5곳, 트럼프가 2곳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고 여기는 그 이번 대선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 완전히 올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남은 시간 모두 쏟아붓고 이곳의 동부 앨런타운에 34,000여 명 푸에르토리코계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유세장에서 이 푸에르토리코 쓰레기 섬으로 비유해서 그쪽 계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럼 쓰레기냐 이렇게 논란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 부각을 해서 표심을 얻으려고 할 거고요.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부터 시작해서 펜실베이니아로 간 다음에 중부 미시간까지 장장 1,800km의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사전 투표율이 치솟으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네,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자가 7,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편 투표도 있어서 결과를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전 투표가 많은 만큼 경합주에서 그리고 우편 투표 처리가 지연되는 주에서는 며칠이 지나야 이거 선거인단 누가 가져갈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건데요. 또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또 복잡해요. 그 선거구별 분류해야 되고 유권자 서명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집계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우편 투표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년 전 대선 때에도 바이든 당선 소식을 선거 4일째 들었었을 때 들을 수 있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최장 13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또 그만큼 과열돼 있다 보니 선거 결과가 나와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네, 지금 미국 보니까 그 곳곳에 상점가들이 대대적으로 판자를 막 다 가게 앞에 둘러놨어요. 방어막을 치고 네. 그 물건 훔쳐가고 부실까봐 그걸 방어막을 치고 벽을 막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폭동하고 약탈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또 그 워싱턴 DC는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높이로 철책을 설치해서 백악관 일대를 둘러쌌고요. 일부 주에서는 국가방위군까지 동원했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들 방탄복 입고 근무를 하고요. 드론으로도 주변 상황을 실시간 감시 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스크립스 뉴스와 입소스가 여론조사했더니 8%가 폭력이 수반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과열이 되고 있는데 경합주에서 적은 표차로 갈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적은 표차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했을 때 그 적은 표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 투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네. 거예요. 여기서 이겨버리면 그럼 독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측 지지자들 성향도 대척점에 있는 데다가 초접전 상황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요. 트럼프도 그래서 좀 이런 발판을 미리 마련하라는 의도도 있었잖아요. 네. 이미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 공정한 건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뭐 그러면 또 우편 투표도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검표 요구하거나 공정성 또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전까지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개표 과정에서도 재검표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주마다 다르긴 한데 24개 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표차 이내일 경우에는 재검표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합주에서 이 표차가 어느 정도 안에 있다 하면은 의무적으로 재검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박빙이냐면 그러면 선거인단 269명 똑같이 확보를 해서 정말 동률로 딱 떨어지는 시나리오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그 정도로 지금 그만큼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고 원래는 이 과반인 270명 이상을 선거인단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269 이렇게 딱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정권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대선하고 같은 날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그 주별로 한 명씩 총 50명이 투표를 해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어요. 네, 오늘 오전 7시 반쯤이었고요.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발사됐고 여러 발의 미사일을 포착해서 분석 중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번에 이때가 지난달 31일이었는데 그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발사한 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닷새 만이고요. 미국 대선 본 투표 시작하기 6시간 전에 도발을 벌인 겁니다. 당초 관측은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이 있을 거란 예상은 나왔었죠. 미국 대선 직전에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무래도 가장 강하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저께 있었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우리나라와 미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죠.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을 했고 이어서 이행 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이 12차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지난 4월에 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그렇게 5개월 동안 8차례 걸쳐서 협의를 거친 뒤에 최종 합의에 이른 건데요. 이번 협정은 2026년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올렸습니다. 1조 5,192억 원으로 정했고요. 이거를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또 조정해서 올리는데 그때는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는 게 골자가 되겠고 2030년까지 적용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 동의가 마지막 절차고 이게 비준 거쳐야 정식 발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해서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판매를 승인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군이 지금 조기 경보기 4대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더 추가로 도입을 해야겠다. 그게 4대가 될 것이다 한 거고 미국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이걸 승인을 한 거고요. 금액은 6조 7천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도가 나온 거는 E7이라고 해서 이거 보잉사 기종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다른 2개 종까지 합해서 3개 업체 기종을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로 미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때인데요.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대선 승자가 누가 되든 단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 우리는 해리스와 협력할 것이고 트럼프와 함께 일하며 동맹이 단결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나토는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그가 미래 대통령이 나토를 지지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북한이 파병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전개이자 긴장 고조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더 나아갈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갔던 정부 대표단이 귀국했는데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우리 정부 대표단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수장으로 해서 지난달 28일부터 나토 본부 갔다가 유럽연합 방문하고 우크라이나로 건너갔는데요. 그 정부가 지금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정부 대표단이 갔을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옵션을 집중 논의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공개된 건 아닌데요.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 대표단이 귀국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보고를 종합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이제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에서 들고 온 내용,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참관단 파견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여야 간의 충돌도 다시 발생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특히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게 적극적인 지원, 동참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동북아 지형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군사 원조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소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게 평화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걸 빌미로 내세워서 어쨌든 간 참전 국가를 지원 국가를 점점 더 늘리면 이거는 좀 확전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전쟁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눈에 띄는 그 문단을 봤는데 자칫 유럽 땅에서 코리안끼리 대리 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본질을 벗어나서 남북한끼리 적대적 대립의식을 발산하는 분출의 시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마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국정 쇄신 방안을 직접 밝힐 거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에요. 네, 이게 어제 밤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오는 7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정해졌고요. 그 조만간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모로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달 중순 지나서 원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순방부터 다녀온 뒤에 국민들 앞에 서기로 했었다가 갑자기 7일로 급작스럽게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해외 순방부터 나가버리면 정말 여론은 민심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이게 지금 더 이상 야당만의 요구가 아니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그냥 하락세를 보인 게 아니라 그 지지율 자체도 너무 낮은 상태여서 심각성을 느낀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통령실은 그 명태균 씨 녹취 등과 관련한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윤 대통령 육성이 그대로 드러난 녹취가 상당한 타격을 준 것 같아요. 어제 이 기자회견 한다라는 언론 공지도 밤 10시 가까운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 또
공천 개입 이슈일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휴대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응답률은 10.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만 말해달라 이렇게 주관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없다 또는 모르겠다라고 답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74%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에는 19%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고 제일 많이 대답을 했고요. 그 밖에는 가족, 주변인 비리 문제, 의대 정원 확대, 전반적으로 잘못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악화, 자질 부족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고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 역할 수행 평가 문항에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2%,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가 22%, 이렇게 부정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야권 주도로 상정했죠. 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은 잡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거 이미 두 번이나 국회에서 재의결하고 폐기된 거를 또 재추진하는 거니 이거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 정쟁용 입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녹취도 있고 이렇게 불법 공천 거래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데도 특검 안 하는 게 창피한 것이다 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번 달에 이 명태균 게이트를 고리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사활을 걸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1심 선고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는 흐름이 이번 11월 달엔 그렇게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요. 민주당은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대통령실에게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재차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정치를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우고 있는 건데요.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 여야 의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홍지문 터널 입구 1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어서 일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천호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 강남순환로 수서쪽 봉천터널 안에도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안현분기점에 사고 나서 4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장수와 김포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문학나들목 4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다소 혼잡하고 남동에서 문학 사이 이동량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나들목에서 속도가 더딘데요. 서해대교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받고요. 이후 목감휴게소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일직에서 금천까지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기흥 나들목 일대부터 여파받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순천 부근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그런데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BBC에서 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요, 일부 사용자가 옛날이라면 트위터가 지금 X로 바뀌었죠. 네. X에서 이 미국 선거 관련이긴 한데 선거 관련 허위 정보랑 또 AI로 만든 이미지, 근거 없는 음모론 등을 공유하면서 수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매월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정의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근거 없는 자료를 사실과 섞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서로의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일종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러니까 X,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글을 올린다고 바로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X가 지난 10월 9일날 운영 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내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린 도달 범위가 큰 인증 계정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 들으면 그럼 내가 이제 뭐 트위터에다가 글 올리면은 바로 돈 벌 수 있나?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유료 구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X를 쓰는 게 아니라 월 한 10,000원 혹은 20,000원을 내고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구독하는 팔로워가 최소 50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나의 글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노출수가 500만 회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글을 쓰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글을 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X에서 이제 리트윗이라고 해서 내 글을 퍼날라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글을 퍼날라주거나 공유를 하거나 내용을 이제 쉐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쉐어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그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실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거나 이제 넓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나 AI 정보를요, 일단 첫 번째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네. A라는 글을 쓴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글을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퍼날라주거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계산이 돼서 막 퍼질 거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각자 정치에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 의견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 다른 의견들 중에서도 좀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각 당의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 중에 특정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글에 내가 쓴 글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 내 글이 노출이 되려면 계속 그런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든 내용이 틀리든 간에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맞든 틀리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이제 퍼날라주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노출도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돼도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늘어났구나, 팔로워가 늘어났구나, 뭐 구독자가 늘어났구나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돈이 벌리는 건 아니고 네. 간접적으로 내가 그만큼 유명해졌어, 아니면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X의 이 수익화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내가 유명세를 타면 바로 돈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트위터 X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유독 이 플랫폼에서만 이런 가짜 정보로도 돈을 버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수익 창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큰 건 두 번째인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플랫폼들은 그게 딱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 창출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른바 이제 유튜버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노란 딱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고장이 와요. 예를 들면은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가짜 정보에 대한 거 혹은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거나 그것보다 이제 제일 큰 거는 저작권 위반이죠. 그런 걸 계속하면 이 채널의 수익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러면 진짜 수익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떨 때 극단적일 때는 유튜브 계정이 이제 정지가 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팩트체크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허위 정보가 올라왔다. 그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달하는 범위 있잖아요. 이 트위터 X라고 하는 게 도달 범위가 늘어나야 돈이 벌리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짜 정보거나 이상하다라고 딱 체크가 되면 이 도달 범위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하나 이제 보여질 수 있지 않게 하는 네. 거죠. 혹은 이 계정에게 경고 라벨을 부착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콘텐츠를 내가 올리는 건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노출도를 제한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X는 지금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를 써서 올리든 간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됐을 때 그 노출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반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정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아까처럼 수익화가 되는 이런 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실제로 이제 BBC에 있는 취재진들이 이런 이제 그 제보자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이제 계정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5,000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수익,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 6,7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얻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한 달에 한 10,000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뭐 1,000만 원 이상이죠. 그런 네. 거를 이렇게 버는 계정이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직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도 한 10시간 뭐 12시간씩 이 X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글을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AI가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뭐 그림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지자를 비난하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치면 뭐 트럼프를 반대하거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트럼프에 대한 컨텐츠를 막 이제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리슨 총리에 대해서 뭐 이런 올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럴듯한 글, 이제 맞지 않은 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퍼날는거나 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바이럴이 돼서 수익화가 되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거 부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인 거예요. 아직 이제 뭐 대선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 언론사에서는 이제 벌써 이게 대선이 잘못된 거다. 뭐 예를 들면은 불법 투표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거 부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 세 번째가 AI로 만든 조작된 이미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가 하나가 바로 카멀라 해리스의 맥도날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젊은 시절에 카멀라 해리스가 일했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된 건데 팔로우 수가 많지 않은 사용자가 조작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맥도날드에서 일한 게 이게 일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실제 그 사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처럼 AI로 이제 조작된 사진을 만든 거죠. 가짜 사진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가짜 사진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을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진짜로 일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린 건데 또 이제 이 가짜 사진을 보고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걸 올린 거다. 그러니까 해성 후보의 이미지를 조작했다라면서
서로가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가짜 이미지를 또 그 당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느냐, 지난 7월에 일어났던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를 두고도 X에서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이제 시도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계속 이제 장려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팩트 체크가 없는 X에서 잘못된 선거 정보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퍼뜨리는 게 수익화가 되고 있다, 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이죠. 돈이 되니까 더 부추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행위들을. 네. 그러면 이런 콘텐츠가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X 트위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을 주고받는 어떤 토론의 현장으로 쓰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용자 규모는 다른 플랫폼보다 작지만 정치적 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얘기가 다른 곳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에서 나온 허위 정보가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이나 틱톡, 특히나 틱톡은 쇼폼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X에서 나온 의견들이 틱톡에서 쇼폼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영상이 10대들, 20대들에게 무분별하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플랫폼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의 원 소스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로 간에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 지지자도 그렇고 해리스 지지자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이제 유튜브 초반에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나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종의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반대로 해리스 지지자들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온라인상에 워낙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스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진실에 다가갈 방법이 온라인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해리스에 대해서 맞든 틀리든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약간 섞여 있는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지지층을 모아야 된다는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참 지금 온라인상에서의 좀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한 줄로 좀 정리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가 맞든 틀리든 진짜 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이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짜야라고 서로 믿어서 서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하는 이런 걸 독려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니라 가짜 내용을 네. 갖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지지를 하는 거에 대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예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에서 이런 흐름들을 막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익화가 되고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 이것 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잖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일종의 에코체인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이러한 철옹성 같은 구조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씁쓸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X의 소유주 현재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정치적 성향도 지금 X의 정책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데 네. 뭔가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유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언론사들에서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화당 네. 정치인들의 팔로워나 게시물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결국 이 그 플랫폼을 가진 이제 소유주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미국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차차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좀 맞는 정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맞든 틀리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퍼나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익으로 장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범위가 실제 이번 미국 대선의 영향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 IT 쪽에서나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아마도 이 선거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 달 이상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질문을 받았을 때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얼떨결에 대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떨결이란 말은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복잡하여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는 판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주로 얼떨결의 형태로 쓰입니다. 얼떨결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얼결이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얼결에 그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다. 그는 너무 놀라서 얼결에 벌떡 일어섰다와 같이 말이죠. 또 엉겁결 역시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뜻하지 아니한 순간을 뜻하고 나는 너무 놀라서 엉겹결에 비명을 질렀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잘 씹지 않고 얽김에 삼켰다. 또 그는 당황하여 얽김에 엉뚱한 말을 해버렸다와 같은 예문에 나오는 얽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를 뜻하는데 두 번째 음절은 된소리인 낌으로 발음되지만 김이라고 씁니다. 참고로 된소리를 쓰는 얽김, 덜김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얼떨떨한 상태에서 덩달아 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동해안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추웠는데요. 서울은 5.6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4도, 절기 입동인 모레 목요일에는 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4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주말에는 평년 이맘때 수준과 비슷해지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인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 각종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원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한 데 이어 민주당을 향해 생중계 요청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계 무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이틀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김 전 의원은 대가성 공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고 이후 운전자의 대처가 또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오간 대화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시동을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쳤다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애초에 면허를 따본 적도 없는 무면허였습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 차를 끌고 나가 송파구 주택가에서 4살 배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고요. 그로부터 약 40분 뒤에는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는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법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고 가해 운전자의 차량을 포함해 총 8대가 파손됐다고 하네요. 사고 직전에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막무가내였는지 어머니가 차를 따라가며 말리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어머니는 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 지 7년 정도 됐고 환청이 들리고 헛것도 보인다 그랬다 말했는데 사고 당일 몰래 차 열쇠를 들고 빠져나가 말리새가 없었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고요. 운전학원에는 다녔지만 면허는 따지 못했고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요.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신촌에선 또 묻지마 폭행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CCTV에는 이 남성이 갑자기 피해 여성에게 달려들어 밀쳐 쓰러뜨리고 일어나려는 여대생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그리고는 여대생을 붙들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주랭랑을 쳐 근처 대학교 방향으로 달아났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약 20분 만에 인근 병원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같이 술 탓을 하죠. 네. 이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주치감형을 용인하는 법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두순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1심에서 받은 징역 15년이 2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되기도 했고요. 최근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박대성도 소주 4명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에 주치감형을 노린 계획된 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선 주치감경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돼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남에 가보면 건물마다 피부과가 있을 만큼 피부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 진료는 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요. 네, 피부과인데 피부 진료를 안 본다니 아이러니하죠. 미용 의료의 성지로 불리는 강남이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구 피부과 5곳 중 3곳은 소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간판에는 피부과라고 적혀 있어도 막상 가보면 미용 진료만 하고 피부 질환은 다루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두드러기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걸 진료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피부 질환을 안 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진료를 거부한 강남 피부과 의원들은 미용 진료만 본다, 보험 진료는 보지 않는다 말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을 찾아보라 권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 리스트를 맘카페에서 공유하기도 한다고요. 네,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정작 진료를 보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강남에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맘카페 같은 온라인에서 급할 때 갈 수 있는 피부과 진료 의원 명단을 주고받기도 할 정도라고 하고요. 간판에 피부과 의원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찾아야 발진이나 가려움증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에선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같은 꿀팁 아닌 꿀팁도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이 피부과 진료를 보는 동네 병원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과 일반의 또는 다른 전공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자는 간판에 피부과 의원이라고 쓸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병원 이름 옆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써야 한다고 하네요.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 중 전문의가 있는 곳은 3분의 1에 그쳤고요. 이 나머지 전문의가 없는 곳 중 80% 이상은 피부 질환은 치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의원들은 보톡스나 필러같이 주로 주사나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만 한다거나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레이저 리프팅기기 입간판을 입구부터 늘어놓기도 하고요. 아예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료 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고 이 피부 질환을 치료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나 약품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 진료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네요. 최근 주차 대란을 겪는 아파트가 참 많아서 그런지 입주민 주차권을 사고 파는 일까지 생긴다고요? 네,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에 따라서 이 주차비를 차등화하는 게 대세인데요. 한 대는 무료지만 2대는 3만 원에서 5만 원, 3대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4대부터는 아예 등록조차 받지 않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다른 세대 옆단지 주차권을 사고 팔고 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곤 하는데요. 당근마켓에서는 잠실 방이동 월주차 팝니다. 수원 광교 아파트 주차권 삽니다 같은 게시물들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주차권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주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좋고 파는 입장에선 쏠쏠한 용돈벌이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차권 부당거래 행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 동의 없이 판매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요.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주차 자리를 임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꼼수거래에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해마다 문제가 되었던 바가지 요금이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자그마치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몫 챙겨보자는 생각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의 한 호텔은 예약 사이트에 2인 기준 1박에 80만 원, 4인 기준은 무려 170만 원을 내걸었는데요.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불꽃축제가 잘 보이는 명당임을 강조합니다. 주변 숙박업소들도 대부분 평소보다 2배 넘게 금액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방을 찾긴 쉽지 않고요. 또 불꽃축제를 볼 수 있는 식당들은 음식값과 또 별개로 자릿세만 또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네요. 전부 바가지 요금을 받는 바람에 이 부산의 이미지도 미끄러지고 있지만 부산시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계도 활동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격 표대로만 표시하면 문제 소지가 없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축제 티켓 암표도 성행 중인데 하지만 암표 판매자에게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는 조항은 흥행장과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같이 오프라인 암표 거래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불꽃축제 티켓의 원가는 R석이 10만 원, S석이 7만 원 정도인데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살펴보면 각각 50만 원, 40만 원으로 뻥튀기 돼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바가지 요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중국을 오갈 수 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깜짝 무비자 입국 시행 정책을 내놨는데요. 중국 왕래가 잦은 이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비자는 일회성 단체 비자 발급에도 비용이 6만 원 이상, 기간은 일주일 넘게 걸렸는데 이제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까지 중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장 관광업계와 항공업계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중국이 이렇게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전격 시행하는 건 관광객 증가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2분기 중국 여행사가 유치한 해외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의 비중이 홍콩과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많았는데 중화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1위라고 하네요. 네. 또 이 밖에도 외교적 포석 등 다양한 수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시급한 경기 부양 필요성도 지목되고 있고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 밀착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서방의 대중 반도체 제재를 극복하는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드려서 그런가요? 배미라님이 듣다가 답답해서 로그인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 소식은 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으로 준비했죠. 네. 도로 한복판에 소주병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사고가 났는데 많은 시민들과 교복 입은 학생들이 뛰쳐나와서 금방 수습한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도심 교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적재돼 있던 소주병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는가 싶더니 주류 상자가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 바람에 실려있던 빈 소주병이 깨지면서 도로 위 여기저기 나뒹굴었고 운전자가 급히 병을 주워봤지만 혼자서는 여부족이던 이때 한 건장한 남성이 자신의 차까지 멈춰 세우고 도와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우고 있는 동안에도 한편에선 또다시 상자가 쏟아져 내렸는데요. 다른 시민들이 속속 합세해봤지만 정리할 겨를 없이 계속 떨어지다가
급기야 운전자가 쓰러지려는 상자를 간신히 붙잡고 버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포함해서 시민들 그리고 119 대원들까지 도착해 청소에 집중했고 덕분에 도로는 8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다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순간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고요. 다만 화물차 운전자에겐 안전불감증이 아니냐 누가 봐도 과적의 적재불량이라며 따끔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내 집 마련 욕심에 어릴 때부터 만드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인데요. 가입하고 보통 매달 납부를 하는데 서울처럼 공급 대비 수요가 월등히 많은 지역에선 입주자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얼마나 납입했는지 이런 조건들을 따지게 되는데요. 주택청약통장에 얼마를 넣고 얼마나 오래 보유하고 있는지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이 통장만큼은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네. 그런데 지역별로 조건이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서울과 부산 등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주택 청약 시 1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에 반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모든 면적에서 1순위를 달성하려면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네. 또한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시 총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미만은 1점, 최종적으로 15년 이상 가입했다면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기에 취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개설해야 하는 통장 또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 이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 주었지만 현재 제도가 개선되어서 만 14세부터 60세까지 인정되도록 바뀌었다는 점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만 14세가 되는 날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15년 이상 가입했다면 17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청약 조건 자체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주택 성격에 따라 납입 횟수 등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청약통장의 예치액과 월 납입액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요. 청약통장에는 일반적으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저축 총액을 따져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보는 것은 예치금이 아니라 바로 납입금입니다. 이때 저축 총액은 10만 원 이상 납입을 했더라도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매달 25만 원을 넣은 사람과 매달 10만 원을 넣은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10만 원보다 많이 넣어도 10만 원만 인정이 돼서 그런 건데요. 네.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에 같은 기간을 납입했더라도 인정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달 10만 원씩 넣는 사람보다 25만 원을 넣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거고 여력이 된다면 매달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담된다. 청약통장 해지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매달 10만 원 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25만 원은 너무 크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무리해서라도 25만 원 맞춰서 내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상담할 때는 2만 원부터 납입을 하라고 많이 네. 했는데요.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상황에서 고금리 상품도 아니고 이런 청약통장에 25만 원씩 저축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월 25만 원씩 주택 청약에 납입하는 것이 자신한테 유리한 환경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놔두는 유형인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 일반 공급 같은 경우를 노린다면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축 총액이 1,500만 원 이상 되어야지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일 내가 인기가 많은 경쟁이 치열한 곳에 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모든 조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을 25만 원까지 맞추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고 아직 청약에 도전할 마음이 크게 없다면 최고 금액보다는 내가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납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개편 전에도 미혼인 경우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청약통장 유지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은 청약통장 때문에 개편 전에는 뭐 나이와 세대 간에 뭐 이렇게 층을 나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청약통장 인정금액 상향 보도가 나오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의 가점제와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미혼들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기는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혼의 무주택자가 공공분양을 선택해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추첨제밖에 없고 조금 더 확장해서 봐도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정도만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 청약 인정 금액이 오르면서 25만 원 납입 함대를 꽉 채우지 않으면 지금처럼 10만 원으로 오래 유지하는 데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이나 싱글들이 청약 전략을 세운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럼 미혼이나 싱글들이 청약 전략 어떻게 세워야 돼요? 제가 상담한 고객 가운데 청약에 당첨됐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결국 포기한 분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는 그냥 청약통장에 돈만 매일 넣는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잘 유지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일단 계약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을 구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계획도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좋고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한 신용점수 관리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미혼의 경우 보통 가점이 낮기 때문에 가점제보다 추첨제를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니까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참고로 민영주택이 추첨제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미혼이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충족 시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당첨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체크를 꼭 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혼이라고 아예 기회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걸 또 꼼꼼히 살피고 준비해야겠지만 지역 선택도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선택을 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건 교통편이나 직장과의 거리 등을 따져보잖아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해 일터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은 경쟁이 반면에 많이 치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과 인접한 경기 지역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요. 임장 가서 직장과의 이동성을 고려해서 고르다 보면 의외로 경쟁률이 서울보다 낮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지역을 고르고 나서는 지금 가장 많은 혜택이 있는 신혼부부나 2세 이하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등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평수 등은 피해가는 전략을 취하면 좀 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특히 1, 2인 가구 대상인 소형주택에 청약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최근 1, 2인 가구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도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수익적인 부분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변화나 부동산 시장 등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관심 깊게 봐야 하고요. 주거 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월 납입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젊은 세대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월납입액 상향은 저축 총액을 보는 공공분양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은 납입 인정 저축 총액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장기 가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월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을 올렸으니까 1년에 300만 원이 되죠. 그럼 네. 1,5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5년이면 5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청약 통장을 만든 가입자도 빠르게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주택 가구주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 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이 아니더라도 이번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청약 통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분들에게도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그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납입 전략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일단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공공 분량을 목표로 한다면 월 납입금을 25만 원으로 맞춰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영 분량을 노리는 분들도 25만 원을 채워서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저축 총액을 높이면 향후 내 집 마련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소득공제도 상향이 되었으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 키우고 노후 준비하면서 월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붓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럴 땐 기존 인정 금액이 10만 원부터 가능한 금액까지 장기간 매월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번에 납입 인정액 상향을 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 5년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을 하고 5년 뒤 저축 총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선납제도가 있는데요. 이 선납제도를 이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서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되고요. 또한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청약통장 금리도 올랐는데요. 정부는 현행 2.0에서 2.8%였던 청약통장 금리를 2.3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했는데요. 다만 인상 전 납입분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됩니다. 네. 11월부터 달라진 청약통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효신의 러브 바리스타. 박효신의 러브 바리스타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게요. 콩으로 배미란 님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사는데요. 둘 다 무주택인 경우 각각 청약을 이용해서 분양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세대주인데 동생은 청약이 불가능한가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그쵸.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맞는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둘 다 청약에 도전하고 싶다면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세대 분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나와서 독립을 서로 해야 된다. 독립을 하셔야 되는군요. 네. 네, 4081님이요. 청약통장 1,000만 원을 꽉 채웠어도 그 뒤에 계속 넣어야 하나요? 하셨어요. 그 실제로 지금 당첨되는 저축 총액을 보면 네.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제일 우선순위로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채웠더라도 돈을 더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정 금액이 끝이 없어요? 인정 계속 금액은 더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총액 인정 총액도요. 네, 인정 총액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넣을 수 있는 네. 거예요? 저도 더 넣어야겠네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최대치 네. 정도만 넣으면, 그러니까 최소 그 금액이 있잖아요. 신청할 때 그것만 맞추면 된다고 네. 생각했는데. 조금 이렇게 설명을 다시 드려볼게요. 네. 그 아파트를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한다 그러죠. 분양을 신청을 할 때에는 그 공공주택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민영주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많이 하는 저축 총액을 보는 거는 공공주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자이나 네. 모터샵이나 뭐 레미안 같은 걸 원하는 민영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축 총액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내가 만약에 공공을 누린다면 네. 공공 중에서 일반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저축 총액을 보는 쪽에서는 돈을 무조건 더 연장해서 더 많이 넣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1224님이요. 저는 아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청약통장에 월 2만 원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마 14세 이상부터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돈은 청약통장에 쌓여 있으니까 돈은 쌓여가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납입기간 인정해주는 그 나이대가 14세 생일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918님이요. 20년 가까이 된 청약 예금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전환했을 때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불이익 없습니다. 20년에 네. 대한 인정을 해줍니다. 그대로 다 통합이 되는 인정받을 수 거니까. 있죠. 네. 오히려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있지 않나요? 이익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익은 없어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2440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택 청약 조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아마 초보신 것 같아요. 청약 네. 초보. 청약홈이라는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네.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투기가해지구인 강남 상구와 용산구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야 되고 1순위가 되려면 수도권은 1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개월만 넘으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지역별 예치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평 이하에 내가 주택을 청약을 하려면 서울과 부산에서는 300만 원 있어야 되고 예치금이 네. 그리고 기타 광역시 있죠. 뭐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그리고 일반 시나 구는 200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31평 이하는 서울과 부산은 600만 원 그리고 기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그리고 시구는 300만 원 그리고 41평 이하는 서울과 부산에 청약을 하려면 예치금이 좀 전에 1,000만 원 이거 질문 같은데 1,000만 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기타 강력시는 700만 원. 그리고 시구는 400만 원. 그리고 모든 평소에 내가 자유롭게 예치금이 필요한 거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강력시는 1,000만 원, 그리고 시구는 500만 원 이상인데요. 좀 전에 4082님이 질문했는 1,000만 원이 꽉 채웠다는 게 네. 아마 그 서울과 부산에 41평 이하 기존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공공분양을 노리고 있다면 저쪽 총액이 많을수록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3818님은요. 청약통장 당장 납입이 어렵다면 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아예 납입을 미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하셨어요. 저는 이 의견은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좀 전에 선납제도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에 돈 넣는 제도를 통해서 돈을 한 번에 넣더라도 그 납입액의 기간이 지나야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꾸준히 매월 꾸준히 납입을 하고 만약에 내가 예치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좀 더 필요하다면 그때 더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8485님이요. 월 납입금을 꼭 매달 넣어야 인정이 되나요? 1회에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뭐 이래 많이 넣어도 되는데 한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청약 점수 계산할 때 보면 무주택 기간도 보고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도 보고 청약 저축 가입 기간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방금 앞에 질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왕이면 가입을 하고 꾸준히 납입을 해서 청약 통장에 돈 넣는 납입 횟수를 최대한 채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꺼번에 내도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꺼번에 넣더라도 네, 묵혀놔야지 그게 점수가 맞습니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큰 돈을 네. 한꺼번에 청약통장에 넣을 다른 쪽에- 필요는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질문이 많았어요. 이선영님도 미납 납입금을 한 번에 납부해도 회차가 인정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 기간이 지나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공공이나 민영이나 따라서 분명하게 청약통장 납입 횟수도 보거든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납입을 하고 중간중간에 돈이 생길 때마다 더 채워넣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지금까지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지난 주말이 이제 게임 e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11월 2일 새벽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대의 e스포츠 행사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2024 결승전이 열렸고요. 한국과 중국 두 팀이 맞붙은 이 대결에서 한국의 T1이란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우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뜻깊은 지점이 있었는데 한국의 T1이라는 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한국의 e스포츠 또 세계 e스포츠를 상징할 수 있는 한 선수가 이로써 5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1세기 e스포츠의 가장 위대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도 게임을 잘 모르지만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상혁 선수는 1996년생 선수입니다. 그러면 요즘 나이로 28살 이 걸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프로게이머고요. 항상 보면 앞에 수식어가 페이커라고 붙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캐릭터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는 이상혁이라고 안 부르고 페이커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페이커 이상혁이라고 항상 부르게 되는데 아마추어 시절, 그러니까 프로 데뷔하기 전에 그냥 일반 게이머였던 시절에는 고전파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저도 당시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게시판 같은데 소문이 돌죠. 야, 고전파라는 애가 나타났는데 실력이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다. 이게 네. 일반인뿐 아니라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애가 나타났다는 막 그 웅성웅성함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당시에 T1이라는 팀에 데뷔를 하면서 아, 저 친구가 그 고전파래라고 하면서 저도 그 데뷔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말 그대로 데뷔부터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 계산 속도, 그다음에 손놀림, 동체 시력 이런 게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데뷔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악플러들이 있죠. 에이, 그럼 반짝하고 말 거야. 근데 그게 벌써 11년 전이거든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11년간 심지어 그 각 대회, 국내 대회, 국제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시안 게임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초대 금메달리스트도 너무 당연하게 페이커 이상혁이 가져가는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명실상부 e스포츠를 상징하는 단 한 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가 되었죠. 그러니까 선수 한 명이 리그 전체를 상징할 정도라고 하면 뭐 e스포츠계의 메시나 뭐 마이클 조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스포츠에는 우리가 고트, GOAT라는 말을 씁니다.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절을 통틀어 단 한 명의 최고를 가리키는 말을 고트라고 하는데 딱 이 고트는 한 명을 가리키거든요. 예를 들어 뭐 축구에는 펠레다,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이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이 고트고, 원래 처음 시작된 거는 복싱의 무하마드 알리를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이제 나왔던 말이 이 고트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종목에 따라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내가 보기엔 누가 고트야라고 얘기하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몇몇 종목에선 매우 명확하기도 하죠. 뭐 농구가 저는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마이클 조던이 고트다라고 하면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텐데요. 네. 마찬가지로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선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e스포츠의 고트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무도 페이커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단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한 종목을 넘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 e스포츠라는 장르를 가리킬 때도 우리는 단 한 명의 고트라고 뽑으라고 했을 때
페이커 이상혁이죠 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기에 e스포츠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걸까요? 예,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공식적인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우승을 차지했느냐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일 텐데요. 뭐 농구의 고트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이른바 두 번의 3핏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91년에서 93년, 그다음에 96년에서 98년 이렇게 3년간을 3번 연속 우승을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핏을 2번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 뒤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이제 실력이기도 했고 저도 당시에 고등학생이어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농구만 봤는데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지난 주말의 우승을 포함해서 총 5번의 국제대회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니 조던은 6번인데 왜 얘는 5번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재 e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국제대회 최다 우승 횟수 1위의 기록이고요. 2위 선수랑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위도 한국인이에요. 네. 페이커와 한때 콤비였던 뱅기 배성웅 선수가 총 3회 우승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마이클 조던의 3핏처럼 2015, 16, 그다음에 2023, 24는 각각 연속 우승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5번이라고 하면 적을 것 같지만 잘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게 페이커 선수는 2013년에 처음 월드 챔피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1년 뒤인 2024년에 아직도 월드 챔피언입니다. 그러면 기간만 봐도 11년 동안 계속 챔피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는 게다가 국제대회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e스포츠 리그에서 소위 말하는 축구의 브라질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게 한국 리그지 않습니까? 네. 한국 리그에서는 총 10회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기타 기록을 말씀드리자면 국제대회 역대 우승자 중 최연소 미드라이너라는 포지션을 이제 맡고 있는데 동시에 최고령 우승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우승하면 또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게 될 정도고요. 이 기록이 더욱 유의미한 건 e스포츠 리그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도 있어요. 이 국제대회는 2011년에 1회 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지금 총 13번의 대회가 열렸는데 그중에 5번을 우승한 게 페이커 이상혁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고트라는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e스포츠 리그를 압도하고 있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지난 주말 롤 월즈 2024에서 5번째 우승을 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어떻게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e스포츠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건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근데 사실 e스포츠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뭐 임요한 선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떡밥이죠. 사실 세대가 좀 갈리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선.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요즘도 가끔 나오는 이슈가 뭐 임요한과 이상혁 누가 베스트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좀 다르고 네. 또 시대도 많이 차이가 시대가 나다 다르죠. 보니까 에이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나 싶지만 한편으로 이 페이커 이상혁과 황제 임요한의 누가 더 최고냐 논쟁은 한 10년 전의 논쟁과 비교해 보면 좀 재밌는 부분도 있긴 해요. 10년 새 뭐가 달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데뷔 초부터 굉장히 파란을 일으킨 신예의 선수로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내 리그를 확 휩쓸고 국제대회에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예 때는 뭐 임요한과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이 정도면 임요한급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2010년, 10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즘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게시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임요한은 진작에 넘어서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저는 흥미로운 게 10년 동안 페이커 이상혁이라는 선수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임요한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업적이 얕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오히려 e스포츠 전체에서 이 두 선수의 관계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렸다면 그 공로를 통해서 마침내 꽃이 만개한 순간이 페이커 이상혁의 순간이 아닐까 싶죠. 그러니까 임요한과 이상혁 e스포츠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모두 한국인이잖아요. 네. 이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네. 두 선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 e스포츠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뭐 모든 이에게 익숙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신진 스포츠의 영역이긴 해요.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스포츠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얼마나 큰 스타성을 갖고 있느냐가 이 리그의 흥행 자체를 좌우하기도 하는데 임요한과 이상혁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면 저는 그 스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타성이라는 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 단지 게임을 잘한다, 뭐 쇼맨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상혁 선수는 쇼맨십이 좀 없는 편이죠. 이렇게 데뷔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래요. 그 이상혁 선수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 쉿이라고 하는 포즈인데 이게 저는 처음엔 말을 정말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이 필요 없고 실력으로 증명해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만큼 뭐 이렇게 쇼맨십이 있는 선수라고 부르긴 어려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스타성이라는 것은 네. 이 두 선수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씬에 대한 애정과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게이머로서의 자부심이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게이머라고 하면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죠. 쟤들은 공부 안 하고 밥 먹고 게임만 했다. 게임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게임에서 욕하고 경솔하고 남한테 함부로 하고 이러지 않느냐. 뭐 저도 가끔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이머들 욕 좀 하지 말자.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이머들은 좀 뭐랄까요, 사회적인 레벨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이 두 선수, e스포츠를 상징한 이 두 선수는 이러한 편견을 인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e스포츠 넘버원으로서 어떤 언행을 보여야 하는가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가져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정점에 있었지만 이 리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자기가 스스로 스폰서를 찾아다녔고 자기가 팀의 재정적 그 배경들을 만들었고 후배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내서 e스포츠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임요한 선수는 그때부터 이제 지상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e스포츠라는 리그가 있고요. 굉장히 건전하고 재미있고 많이 봐주세요 하고 거기서 때로는 공격도 많이 당했죠. 어떤 방송에 나가서는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 충동이 나지 않나요? 이런 걸 생방송으로 또 겪기도 할 정도였고 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상혁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굉장한 그 태도 면에서의 훌륭한 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가 특히 초반에 선수들이 인성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하는 내내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네. 뭐 부르면 안 온다거나 펑크가 잦은 리그기도 했는데 이런 구설수 속에서 우리가 이 e스포츠를 정말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엔 그게 있었죠. 1위를 봐라. 1위가 보여주는 언행을 봐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몇몇 게시판 이용자들이 이상혁도 뒤는 어두울 거야 하고 막 이상혁 선수의 옛날 기록을 찾았는데 되게 썰렁한 농담한 거 하나 정도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벽한 자기관리, 깔끔한 행적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 e스포츠 리그라는 것에 품위를 만들어버렸다는 게 저는 이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 모두가 나 자신이 잘 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 어깨에 이 종목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챔피언으로서 신진 스포츠로서의 e스포츠를 이끌어낸 두 선수의 가장 큰 공통점이겠죠. 그런데 단지 위험이 있고 뭐 품위가 있다고 해서 인기 선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품위만 있으면 그냥 에헴하고 끝나고 사실 스포츠는 또 엔터테인먼트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려한 쇼맨십이 필요합니다. 페이커 선수, 그다음에 페이커 선수가 지금 11년째 속해 있는 이 T1이라는 팀을 한 단어로 상징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서커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팀이에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기본적으로 5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됩니다. 농구랑 똑같죠, 요거는. 근데 이 팀에서 5대5로 이제 경기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각 캐릭터들이 이제 체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T1의 굉장히 특기 중에 하나가 죽기 직전까지도 앞에서 막 움직이다가 안 죽고 빠져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체력이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 팀이 500의 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5명이니까. 그러면 상대도 500의 체력을 100을 뿌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산을 하냐면 맨 앞에 먼저 페이커가 나가서 490까지만 맞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또 490 맞고 뒤로 빠지고 그러면 아무도 안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의 공격을 다 분산시키고 자기네는 한 사람의 500 정확히 때려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화면으로 보면 체력이 정말 이렇게 깻잎 한 장 정도 남은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긴장감이 넘치고 네.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네. 어떡하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서커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열렸던 2024 결승전에서도 이런 면모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었고 특히 이제 페이커 선수 e스포츠에서 29세면 노장입니다. 이 노장 선수가 팀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어서 보는 저도 아이 끝났네라고 하는 상황에 그 10%도 안 남는 체력을 적진 뛰어드니까 상대가 그렇게 본 거예요. 야 내가 페이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10%에 다 몰려오는 걸 아군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고 미드라이너라고 해서 세체미라고 하는데 페이커는 세체미가 다른 의미예요. 세계 최고 미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면서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이것이 진짜 e스포츠의 묘미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특징 때문에 해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킬러블 데몬킹,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사 대마왕이라고 불리면서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가 늘 팬들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데뷔한 이래 페이커 이상혁은 항상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간당간당한 체력으로 자기는 완벽하게 계산해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플레이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슈퍼 플레이 그리고 명장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명장면 제조기처럼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는데 그런 선수가 카메라 딱 경기 끝나고 카메라 앞에서는 굉장히 진중하고 위험 있는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상혁이란 캐릭터를 보게 되는 배경이겠죠. 그런데 이제 곧 3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종목이 좀 다른 스포츠보다 선수들의 전성기가 짧다고 들었는데 네. 앞으로도 페이커의 활약상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참 누구나 늙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게 보시겠지만 10년 전엔 리그 오브 레전드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특히 이제 이 게임이 동체 시력하고 반사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도 한 20대 중반만 되면 노장 취급을 받으면서 은퇴하는 경우도 많은데 29세 이상혁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또 이상혁 선수의 이 행보가 e스포츠라는 곳의 선수 생명이 그동안 우리가 짧다고 생각했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하기 나름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이상혁 선수도 뭐 언젠간 은퇴를 하겠죠. 이제 나이가 정말 꽉 찼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선수의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 e스포츠의 역사를 매 순간 갱신해온 발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해 또 우승하면 또 최고령 우승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고 은퇴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훗날에 e스포츠라는 것을 역사로 다룬다면 아마 그 일장에는 페이커의 얼굴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권투에서의 무하마드 알리, 축구에서의 펠레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마도 e스포츠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상혁이라는 이름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기억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2017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공식 테마송이자 T1에 속한 페이커의 주제곡으로 불리기도 했던 노래죠. 어게인스트 더 커런트가 부른 레전드 네버 다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Can you hear them scream?